경제 2분과 등 3개 분과를 끝으로 인수위원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내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나 광화문 외교부청사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두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 무산과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권에서는 당선인 측의 무례함, 점령군 행세 때문에 회동이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는 후임 정부 출범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퇴진 요구에 직면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당 초재선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곧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회동 무산을 놓고 불거진 신구 권력 간 갈등의 주요 쟁점과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을 임명하면서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가 이르면 내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하면 각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새 정부 조각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 24명이 확정됐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남은 인수위원을 모두 발표했는데 경제 2분과 간사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인수위원회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흥환 SK텔레콤 고문, 우주인 고산 A팀 벤처스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인수위원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 부시장이 맡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다른 말로 하면 아마추어 정부 아니다. 실수하지 않는 오로지 철저한 프로로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일주일 만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2주 걸렸던 것에 비해 일주일가량 앞당겼습니다. 인수위 구성을 보면 그동안 능력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7개 분과 23명의 인수위원 중 전직 관료와 교수가 17명을 차지했고 현역 의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인수위 대변인단도 공개됐는데 대변인에는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의원이, 수석 부대변인은 원일이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과 최지연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인수위가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하면 정부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조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어디서 할 것이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기존 청와대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논의했는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그리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선언을 드린 거고요. 장소가 확정되면 앞서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는데 국방부 청사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자 군 통수권자에 대한 경호와 보안, 비상 상황 발생 시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지하 벙커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집무실 이전 시기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국방부 청사가 광화문 청사보다는 아마 그런 여건이 훨씬 좋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인프라가 상당 부분은 갖춰지고 있겠죠. 다만 인고문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며 국방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소통을 강조한 광화문 시대 공약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이전을 검토할 때 군사시설이 밀접한 국방부 청사는 국민 소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합참과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이사 문제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다른 후보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부터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권은 윤 당선인 측의 무례한 요구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 문제를 겨냥해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배경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의 무례한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와 공공기관 인사협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라고 밝혔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당선인 측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여론몰이로 사면을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였고 이를테면 모든 인사를 중지해라. 대단히 무례한 이 요구가 있었고 마치 이 점령군 행세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불발이 된 것 아닌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윤 당선인 측의 문제로 회동이 무산됐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주제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자꾸 나오고 기사화가 되니 사실상 여론상 이게 의제화가 돼버린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실 실무 협의를 하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정권 이양 작업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전임 정부는 후임 정부 출범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 날부터 점령군 행사를 한 건 오히려 현 민주당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낙하산 알박기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새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양측은 회동 날짜와 의제를 두고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동 불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 전가하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칫 만남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비대위의 적절성을 놓고 당내 이견이 분출하면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초재선 의원들과 잇따라 만난 윤 비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한 뒤 자신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초재선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의원들은 비대위 출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서 계속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측면하고 오히려 더 좀 많은 의견들은 그 과정의 문제점은 좀 많이 지적을 했고요.
윤 비대위원장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하고 비대위를 맡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많은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진에 이어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까지 청취한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 듣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언제 하겠다는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당내에선 윤호중 비대위를 놓고 사퇴와 옹호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 측은 지도부였던 윤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죠. 특히 법사위원장 때 검찰 개혁을 그때 끝까지 하지 못했고. 반면 옹호하는 측은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누구를 모셔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모셔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지금 있나요? 없거든요. 여기에 민주당 내에선 최입의 비대위원회 조국 사태 사과 발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반성문 주문을 놓고도 또 다른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누구도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최 비대위원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놓고 비대위 문제 등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차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한국이 디지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관련 장관급 기구를 설치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매련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진흥과 규제를 전담할 차관급 디지털 산업 진흥청 설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가상자산 관련 공약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넘어 장관급 부처인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차관급 부처로는 부처 간 조율이 어려우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청의 지위를 지니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그 산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이 어렵다면 대통령 직속의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7개 분과 중에는 어디에도 디지털이라는 이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속으로 관장하는 청와대에 민관합동위원회에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위원회가 필요하겠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업계가 금지하는 것 말곤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역시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후보 시절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확실하게 미래 산업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고 새로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정책 방향과 로드맵 등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 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의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사퇴 요구가 제기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선관위원 전체 회의에서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김세환 사무총장의 면직 의결을 위해 소집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선거 관리를 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는데 후임 총장을 뽑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3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5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갑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선임됐고 역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5선에 성공한 정우택 의원과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최재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경기 안성에서 4선이 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인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이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공방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는 빠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수사 대상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빠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보 추천의 경우 국민의힘 방식처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후보군을 수용하자면서 수사 대상은 민주당 안으로 하고 후보 추천 방식은 국민의힘 안으로 하는데 합의를 이루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집무실 위치가 어디가 될지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네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이 대통령 이전 문제를 놓고 조금 전 5시 반부터 최종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 중인데요. 청와대 이전을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개혁 TF가 만든 보고서에는 이 후보지들에 대한 비용과 장단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거죠? 네, 원래 윤 당선인은 당초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했었죠. 하지만 청와대 이전을 위해 경호와 예산 문제가 거론되면서 다른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계획되었던 광화문 정부청사의 경우 이 국민과 소통한다는 메시지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아 경호가 어렵고요. 도감청 위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사 내부 공간이 협소해 집무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유력한 카드로 급부상했는데요. 우선 용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경호문에서는 더 유리하고요. 국방부 청사와 연결된 지하 벙커 그리고 헬기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전을 위한 영빈관 역할은 국방 컨벤션 센터가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공약대로 청와대 부지를 국민에게 100% 돌려드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당선인 측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제 청와대 개혁 TF 단장인 윤한홍 의원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유력하다고 전해지는 김용현 국방정책분과위원장이 함께 국방부를 찾아 조사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국방부 청사 이전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외교부 청사도 이제 후보지 중에 하나로 이제 꼽혀지고 있는데 용산 이전이 더 유력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가장 큰 거는 비용 문제입니다. 용산과 외교부 이전 비용이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은 500억, 광화문 외교부 정부청사엔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외교부의 경우 기존 사무실의 이전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이 도심에 있는 민간 오피스를 임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외교부가 보유한 통신 보안 시스템도 이전하는 데 300억 원이 달하는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 청사는 국민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외빈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 헬기 착륙 공간 등이 없어서 청와대 기존 시설 일부를 이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기존 취지가 희석되는 겁니다. 하지만 용산 국방부의 경우 현재 경내 신청사와 구청사에 남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 건물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설명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국방부 청사가 이 경호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소통에는 또 난관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랑 그렇다면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질문이 돌아올 수 있네요. 그래서 용산 이전이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 소통 대통령과 모순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데요.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소통과는 모순되고 또 광화문의 공무원들과도 떨어져 있어 구중 궁궐이라던 청와대와 다를 게 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주변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신속히 공원화한 뒤 이를 집무실 일대와 연결해 시민에 개방한 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다만 용산공원은 2027년 완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임기 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출퇴근 문제도 지적이 됩니다. 현재 광화문은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이, 국방부 청사는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이나 외교 국방부 장관이 관저로 유력한데요. 기존 청와대와 달리 관저와 집무실이 외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 경호를 위해 교통을 통제할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때문에 관저를 집무실 인근에 새로 짓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당선인 측은 공간이 넉넉하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국방부 내 공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전은 불가피한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이제 취임 때부터 새 집무실로 이제 출근하겠다고 윤 당선인 당선 직후부터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근데 취임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우선 인수위 측은 3월에 기존 청사를 정리하고 4월에 리모델링에 들어가 5월 10일까지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의 해당 부서에서는 이전 일정 준비로 국방부가 어수선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방부도 인수위의 국방부 청사 공사와 이전 작업은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면 이 절차상 국방부 또는 군 기관이 국방부 재경단에 공사를 의뢰한 뒤 공사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을 결정해도 형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 내에서도 속도 조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특별 고문으로 임명된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개 재언을 한 건데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또 용산을 국방부로 옮길 경우 이 국방 업무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임 전 실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령 이사를 해서 집을 인테리어를 다시 해도 간단한 집 공사를 해도 보통 2달 걸립니다. 네, 이렇듯 인수위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종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식까지 새 집무실에서 일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당선인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 국방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7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대통령 슬림화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인선안 발표까지 요즘 윤 당선인의 소통 창구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인물, 바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죠. 매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대변인의 발언으로 한바탕 웃음이 터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대통령 슬림화를 주장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 슬림화라는 건 물리적인 슬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해요. 대통령실.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 대변인도 참석한 기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썼기 때문일까요?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그동안 대통령실 슬림화를 주장했는데 총리의 힘을 실어주자는 의도냐라는 기자의 질문에서 대통령실 슬림화를 대통령 슬림화로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청와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줄인다는 대통령실 슬림화와 윤석열 당선인의 다이어트를 뜻하는 대통령 슬림화는 너무나도 다른 의미죠. 그런데 윤 당선인의 다이어트 얘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큰 풍채 탓에 후보 시절엔 재선 의원들로부터 살을 빼고 다리를 좀 오므리라는 취지의 조언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선 이후 꼬리곰탕과 짬뽕, 김치찌개에 이르기까지 참모들과 점심 식사하는 사진이 사흘 연속 올라올 정도로 먹는 데 진심인 윤 당선인. 대통령이 된다면 혼밥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던 만큼 앞으로도 대통령 슬림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비대해진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고 조직을 축소해서 국정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실 슬림화 약속은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독배 마셔 억울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출범 나흘째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윤 비대위원장의 당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 뒤 최종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자리와 권한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당내 비토 여론을 쿨하게 받아들인 윤 비대위원장. 그래도 내심 서운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거취 결정에 앞서 조응천 비대위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죠. 대선 패배 후에 리더십 공백을 신속히 메웠지만 윤호중 자신도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고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맞냐? 네. 방법이 없잖냐? 그리고 또 당무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선거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네. 당신밖에 없잖냐 해가지고 자기가 맡았다고. 그래서 거의 뭐 독배를 마신 걸로 자기는 그렇게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직 얘기가 나왔을 때 고사를 많이 했었다. 그래도 당신밖에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독배를 마셨다며 억울해한다. 조응천 의원은 윤 비대위원장의 상황과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원래 당대표가 물러나면 잠정적으로 대표 권한 대행은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송영길 대표가 사퇴하면서 윤 비대위원장 임기를 후임 결정 전까지가 아니라 전당대회까지로 못 박으면서 당내 문제 제기가 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이재명 조기 등판론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기 때문에 윤 비대위원장의 거취 표명 이후에도 당분간 민주당 내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패배에서 비롯된 독배의 파장이 윤 비대위원장만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차기 지도부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다고요? 예, 어제죠. 16일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오찬회동이 4시간 전에 취소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신구 권력 갈등이 정권 교체에 과연 현실화하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금 회의에 들어가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바로는 용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면은 근데 기존의 청와대와 여러 가지 또 소통 면에서 특히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고 2달도 안 남은 취임 전까지 이 청사 이전이 가능하겠느냐 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 예, 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광화문으로 가기로 공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데 광화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에 빌딩도 많고 또 그러니까 이전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용산으로 있고, 네. 예, 통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용산으로 갑자기 이전한 건데 말씀하셨듯이 그럼 용산 군부대 시설로 들어가는 게 과연 그럼 구중궁궐을 벗어나는 거냐?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이제 주한미군 기지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볼 때 과연 외국군이 주둔하는 바로 옆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려해 갖고 좀 신중하고 다시 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용산이 이게 졸속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되면 세간에서는 윤 당선자가 자꾸 청와대로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 광화문 시대라는 공약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 어떤 무속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서울의 소리 방송, 그 김건희 씨, 윤 당선자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이렇게 녹취한 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서울의 소리 기자가 제가 아는 뭐 어느 도사가 그러는데 그 당선돼갖고 들어가시면은 영빈관은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래야지 당연히 옮겨야지라고 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냐는 또 얘기도 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저는 좀 그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속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또 광화문 대통령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의미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자 청와대를 그야말로 국민한테 개방하겠다는 의미. 그다음에 본인이 그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용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대한 약속은 못 지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한 절반 정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이런 공약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서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시간을 두고 뭐 이걸 결정하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 공약은 지킬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약대로 광화문으로 가든가 아니면 절반의 공약을 지켜서 청와대 터를 그냥 국민들의 용도로 돌려주든가,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저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 그 녹취록과 관련한 그 부분은 어떻게? 근데 그거는요, 사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사람들이 늘 지적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청와대가 풍수지리학상으로 보면 별로 좋은 터가 아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가 새롭게 제기한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용산도 국민 품에 돌려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만약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게 되면 용산 공원화 계획이 현재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부 청사가 있는 것과는 달리 어쨌든 대통령실이 글로 가면은 보안이라든가 경호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용산 공원을 이용하는데 훨씬 더 불편이 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용산 주변에 그 교통 정체라든가 대통령이 그 출퇴근할 때 어떤 문제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돌려주는 대신에 용산공원을 이렇게 다시 국민으로부터 빼앗으면 그건 결국 그 아무런 그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물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DJ 때부터 이 공약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나온 공약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가 이미 광화문으로 정부종합청사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상당히 검토했었는데 경호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거고, 그 뒤에도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검토했지만은 여러 현실적 이유 때문에 주저앉은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도 내가 공약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전임 대통령들이 그렇게 공약해 놓고도 왜 못 지켰을까? 과연 내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훨씬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들을 좀 현실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말씀드리면 용산은 공원화는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걸 다시 국민한테서 뺏는다는 표현은 좀 제가 보기엔 지나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날지를 두고 다음 주에 또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 4시간을 앞두고 전격 무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으로 사명권과 인사권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꼽히고 있는데,
두 분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취재를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번에는 최 의원님 들어볼까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여러 관측이 나오고 이걸 아는 사람이 사실 몇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그 왜 무산됐느냐, 뭐 무산도 아니라고 하죠. 지금 뭐 연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양측이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네네. 이제 관측만 무성한데 저희도 그냥 이리저리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뭐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같이 얽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희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게 연결이 누가 어떤 걸 둘을 동시에 하느냐 아니면 하나씩 주고받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문 대통령이 MB를 사면하면 윤 당선인이 그러니까 취임 이런 거죠. 이후에-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동시 사면을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든가 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최소한도 문재인 대통령은 MB를 사면해 줄 테니까 그러면 윤석열 이제 대통령은 5월 10일 날 취임하잖아요. 네.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예.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럼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았다 뭐 예,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들은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법률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것, 본인이 얘기했던 원칙과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보니까 사면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아마 이제 자기 임기 중에 더 이상 사면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윤 당선자 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해 오고, 거기다가 김경수 지사는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은 본인은 정치적 이제 짐이 좀 있겠지만은 아무 명분이 없는데 마치 그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씨가 같이 사면해 갖고서 양쪽이 다 이익을 보는 것처럼 정치적 거래처럼 이렇게 윤 당선자 쪽에서 얘기했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라디오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문 대통령이 이렇게 격분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발끈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일단 기분 나빴다는 거고, 그리고 어제의 회동이 이제 연기된 거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 당선자 쪽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면은 뭔가 이렇게 그 합의문을 내놔야 되는데 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뭔가가 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나봤자 이게 이견만 나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 두 사람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런 경우라면 그냥 일단 홀드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일단 연기라는 형식으로 지금 무산이 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군요. 박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사면 논란이 벌어진 상황을 보면요. 먼저 이 윤 당선인 측에서 먼저 공식화를 했죠. 그러면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고요.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거론하면서 좀 상황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또 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일단 지금은 스탑된 상태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찬반이 팽팽합니다. 오히려 반대가 조금 높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반대가 높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 당선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당선돼도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따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을 좀 현 대통령이 마무리하고 가면은 후임 정부는 훨씬 더 편한 입장이 되죠. 네. 이 비슷한 경우가 옛날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 처음 만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한미 FTA 국회 비준이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노 대통령 물러나시기 전에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좀 마무리 짓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은 어쨌든 전임 정부에서 마무리하기를 후임 정부는 바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우선 MB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뭐 네. 그런 아마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통합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물론 뭐 그게 개인 비리든 뭐든 간에 여하튼 정치적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몇 년간 감옥에 계속 있어가면서 국민통합정부를 내세우기가 좀 그게 개념이 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통합정부로 이렇게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합형 조치들이 그 전에 좀 있어야 한다. 하는 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국민통합정부 이제 사면을 함으로써 국민통합정부에 걸맞는 아마 그런 조치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풀어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고요. 네.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통합정부면 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저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이 전현직 이 신구 권력 간에 약간의 신뢰라도 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깨진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분의 예상을 OX로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누구 사면 말씀하시나요? MB인가요? MB. 김경수 예, MB입니다. MB요. 네. 저는 안 할 것이다. 네. 저도 안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두 분 다 안 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신구 갈등의 첫 번째 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인사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을 놓고도 지금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선인 측에서는 낙하산 알박기 인사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이런 상황인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을 놓고도 지금 뇌관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 인사의 경우는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당선인 측의 입장인 거고 대통령 측 입장은 대통령 고유 권한에 행사하는 이런 인사권 권한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청와대 측 입장인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거를 완전히 법률적 개념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입장이 맞죠. 왜 그러냐면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법률적인 개념이고 지금 뭐 대통령이 무슨 뭐 법률 단순한 법률 조항 가지고 따지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임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날짜까지 취임식까지 이제 하는 걸로 다 정해져 있는데 자, 지금 만약에 누군가를 정하면 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한 달 정도밖에 같이 근무를 안 하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을 근무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나 뭐 모든 정책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가 해놓고 간다? 이거는 더 이상 안 맞는 거죠. 네네. 전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걸 법률적 측면으로 보느냐 정치적 측면으로 보느냐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본다면 네. 임기를 대략 한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는 그때 후임 대통령이 정해졌을 경우에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갈등이 없도록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죠. 도의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니 입장. 협의를 해서 네. 양쪽이 합의를 하든가 네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데요. 꼭 필요한 인사, 가령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현안인데 코로나19의 어떤 사령탑이 당장 비었다 하면은 이거는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거니까 내일이라도 임명해야죠.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면 꼭 네. 필요한 인사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제 차기 정부에게 미루는 게 맞고요. 하는 총재 인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3월 말로 이주열 총재 임기가 끝나긴 합니다만은 2달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앞으로는 이제 새 정부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사실 새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왜 청와대가 저렇게 발끈할까 하는 거는 그거는 윤 당선자 쪽이 이런 얘기는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선자와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얘기하면은 저쪽도 거부할 명분이 없죠, 청와대도.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이주하는 총재 인사는 우리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현 정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권한 분명히 나한테 있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발끈한 거고 그거는 윤 당선자 쪽이 조금 그 잘못 접근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여담입니다만은 네. 하나만 얘기하면 사실 지금 제도적으로 막혀 있지만 저는 그 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명하는 그 낙하산 인사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그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 권성동 의원의 이제 발언을 놓고 한번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을 했고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제 입을 다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침을 또 가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문제도 또 권성동 의원이 꺼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시는지 대신해서 이런 거침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생각 듣겠습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그냥 뭐 누구를 사면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윤핵관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네. 윤핵관.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그 어릴 때부터 친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네. 당선인과.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거는 그 당선인의 뜻으로 국민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가 않은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저는 당선인의 뜻이 일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당선인이 본인 뜻과 다르면 제동을 걸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당선인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 자기 뜻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작년 말에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일을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라고 본다, 여건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는 본인의 진의가 아니다. 그러면 이중 플레이 의심을 받게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자 김호수 검찰총장을 사실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그 내쫓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압박을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흔든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네네. 저는 그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측근이 저런 중요한 얘기를 과연 당선자와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 했겠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가장 큰 그 기반이 뭡니까? 임기 2년의 검찰총장 임기제를 지키지 않고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계속 좀 쫓아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하면서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그것이 대통령이 된 기반이 됐던 건데 그런 중요한 사안을 측근이 약 임기 2년도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저건 윤석열 당선자의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점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현 정권의 인사권을 자꾸 침해하는 것 같아갖고 지금 청와대가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인사 문제를 두고 두 분께서는 모두 어쨌든 양측이 협의를 좀 해야 한다 이런 공통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임기 말에 있는 정부와 새 정부, 이 두 정부 간의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이번만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때보다 갈등이 큰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찬수 기자님. 네. 저는 좀 더 이렇게 갈등이 표면화되는 이유는 워낙 이번 대선이 좀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인수인계가 가장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현직 대통령의 인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다음 새로 된 당선자는 압도적인 지지로 됐을 때 그때는 굉장히 그 스무스하게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무스하게 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접전이 되면요 양쪽에 감정적 앙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삐걱삐걱 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네. 정권 인수인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새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현 정권의 어떤 인사 예산 정책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새 정권의 그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정권 인수인계인데 그렇게 조용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에 권력 잡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뭔가를 하려고 이제 당선자 쪽에서 하면은 파열음이 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 부담은 결국 그 새 정부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윤 당선자 쪽에서 조금 그 원래 정권 인수인계의 그 치밀함과 조용함 거기에 맞춰갖고 그 정권 인수 작업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1997년 그러니까 DJ가 당선됐을 때하고 비교하면요 지금은 오히려
약한 겁니다. 그때는 그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했죠. 더군다나 그때는 IMF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IMF를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조사한다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때보단 덜하지만 지금도 상당한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은 기본적으로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늘 있습니다. 늘 이제 뭐 권력을 넘겨주는 쪽은 뭐 점령군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요. 아니면 인수받는 쪽에서는 뭐 올해는 그래도 아직은 그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뭐 문서를 누가 태운다, 뭐 증거를 인멸한다, 뭐 이래서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그 얘기는 없는데 아마 곧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신구 권력 간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충돌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특별히 심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DJYS는 그 당선자와 그 대통령이 8번이나 만났었거든요. 주례회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두 사람은 애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서석재 의원이 민주계였는데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가 되는 거를 오히려 싫어했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를 했고 인수인계가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지금 문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 관계보다는 개인적인 신뢰 관계는 그때가 더 좋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담까지 또 이제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그 대기자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신구 권력 갈등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면요. 현재 권력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경험으로 겪은 일이라 제가 오늘은 구 권력은 상대가 아니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했습니다. 네. 예, 저는 청와대 역대 대통령도 보면 다 청와대에서 퇴임 후가 안 좋았던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게 사실인데 그럼 그게 과연 풍수 탓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람은 제대로 쓰고 인해 장막에 가리지 않고 대통령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시민과 접촉면을 넓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만드는 건 풍수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목요 정치클럽에서는 대선 후 신구 권력의 갈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고 강원 북부 산간에는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